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최강의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며 복수를 한다. 복수한다. 미로 도시에는 모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모든 곳에서 다양한 종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강해지고 몬스터를 사냥하며 명성과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온다. 닉은 그런 모험가 중 한 명으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인다. 그는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녔고 멋진 여자친구가 있으며 평판 좋은 파티의 일원이다. 평판 좋은 파티의 일원이다. 그에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어느 날 파티 리더인 아르거스가 그는 그의 양아버지이자 스승이기도 한 아르거스였다. 아르거스는 닉에게 더 이상 그들의 파티에 있지 말라고 말했다. 닉은 모험가의 마음가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닉이 너무 자만하고 위로워서 파티 자금을 훔친 멤버를 내쫓으려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파티 자금을 훔친 멤버를 내쫓으려 했다. 이 일은 닉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늦게 그는 선술집에서 여자친구 클로딘을 만나 자신이 파티에서 쫓겨났다고 말한다. 그는 파티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에 동정적일 거라 기대했지만 클로딘은 금전만 밝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닉이 지금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부르고 쳐버린다. 망설임 없이 그를 쳐버린다. 같은 날 2번이나 실현당해 상심한 그는 분수대에 앉아 비에 흠뻑 젖고 있는 것도 모른다. 갑자기 파란머리 소녀가 다가오고 그는 그녀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자신의 공연 티켓을 건넨다. 그녀는 자신이 신의 아이돌 아가트라고 밝히며 닉에게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공연에 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티켓과 우산을 그에게 남기고 도망가며 그를 미스터 스트레이독이라 부르며 꼭 오라고 말한다. 닉은 왜 굳이 그녀의 쇼를 구경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아게이트의 공연을 보고 바로 푹 빠지고 만다. 그는 아이돌 오타쿠가 되어 아게이트 굿즈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다. 다음날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모험가 길드에 간다. 그는 그를 받아줄 파티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두 이미 파티가 가득 차 있다. 그때까지 닉은 구석에 혼자 서 있는 금발 남자를 보고 말을 걸기로 한다. 그에게. 하지만 자신감이 흔들리면서 지난번에 쫓겨난 일을 떠올리게 된다. 파티에서 그는 기회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금발 남자를 모집한다. 하루 종일 한 사람과도 대화하지 못한 닉은 자신의 실패를 잊기 위해 이른 시간에 선술집으로 향한다. 그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싼 맥주를 마시고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 주변 파티들은 우정의 힘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데 그것이 그의 몸이 건조한 음식보다 더 역겹다. 그는 그 구호에 더 큰 혐오감을 느낀다. 갑자기 3명의 사람들이 선술집에 들어오고 다른 빈 테이블이 없어 닉의 테이블을 함께 써야 한다. 그들은 한 명씩 앉고 닉은 그들이 함께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부유한 소녀다. 그들 중 첫 번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부유한 소녀입니다. 큰 마법의 돌. 닉은 그녀가 귀족 가문 출신임을 깨닫지만 왜 그런 사람인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해. 두 번째 사람은 복장으로 보면 사제 같지만 이미 술에 취했고 저렴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나서 닉은 그가 바로 유은가에서 온 것임을 깨달아. 그는 유은가에서 왔어. 게다가 그는 성직자의 메달도 없어서 교회에서 해고된 것임을 의미해.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어. 마지막 인물은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용녀인데 닉은 그녀가 여러 전투를 겪었음을 깨닫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녀가 강한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임을 느껴. 겁먹고 다친 동물. 마침내 술이 도착하고 닉은 오늘 잃은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 테이블에 앉은 3명의 패자들을 위해 건배를 하려 한다. 그래서 맥주를 마신 후 그는 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외친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같은 말을 외쳤다. 서로를 바라보며 모두가 어떤 면에서든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부유한 소녀 티아나가 먼저 말문을 연다. 그녀는 한때 가장 명망 있는 마법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나라의 학교에서 모두가 그녀의 능력과 겸손함을 칭찬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카페테리아에 갔고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티아나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선생님들이 그녀의 새로운 마법을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약혼자는 매우 작은 자존심을 가진 여성 혐오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티아나의 성취에 눌려있다고 느끼며 그녀가 너무 자만한다고 소리쳤다. 그와 함께 있던 소녀도 티아나를 비하하는 학생들을 깎아내렸어요. 그녀처럼 귀족이 아닌 학생들을, 심지어 티아나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선생님들을 유혹했다고도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모두 믿었어요. 그는 티아나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 후
마음이 상한 티아나는 학교를 떠났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집을 나와 독립했어요. 그녀는 직장을 구하려고 라비린스 시티에 왔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에서 운이 없다는 한숨을 쉬던 그녀는 광고를 발견했어요. 도박 회사에 관한 광고였어요. 티아나는 표를 사고 인생 착도박에서 이겼어요. 곧 정식 도박꾼이 되었고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곧 임대료도 못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험에 도전하기로 하고 다음날 파티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부터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모집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쉬는 얼굴 때문에 겁을 주어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녀는 술집에 와서 비참함을 잊으려 했죠. 다음으로 사제는 자신을 재미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예전에는 작은 마을에서 존경받던 치유사였어요. 그의 작은 마을에서 마을의 한 소녀가 자주 약초를 많이 모아 그를 도와주곤 했다. 그를 위해서였다. 잼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일한 대가로 넉넉한 용돈을 주었다. 어느 날 밤 그 소녀가 약초를 들고 꽤 늦게 그의 진료소에 도착했다. 잼은 동전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여자로서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 잼은 품이 있는 남자였기에 그녀에게 자신이 사제가 되어 누구와도 데이트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가 너무 어려서 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아 울면서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쳤다. 다음날 잼이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여러 사제들이 그의 진료소에 들어와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그들을 따라갔다. 잼은 그들 뒤에 있던 도우미 소녀가 매우 슬퍼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보았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 소녀는 그가 그녀에게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괴롭혔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잼이 준 동전을 던지며 말했다. 그는 그것들을 입막음용 돈으로 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도 못하게 울며 그가 준 돈을 입막음용 돈이라고 말하며 울었다. 그는 설명할 기회도 없이 쓰레기 같은 감옥에 3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그가 감옥에서 끌려 나올 때 그는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행진당한 후 고향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잼은 곧 근처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올리브빛 피부의 여인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잼은 그녀가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밤새 그녀를 침대에서 안아주었고 아침이 되자 그 여인은 훨씬 나아졌다. 그녀는 잼에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로 도시로 가서 모험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했다.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에게 성직자 옷 몇 벌과 지팡이 그리고 마법서를 담은 가방을 주었다. 책을. 잼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그가 그것들을 가지라고 재촉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녀가 모험가였을 때 친구가 소유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잼은 나이든 여성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모험가로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도시에서 즐기곤 했다. 그와 함께 즐기기 위해 도시에서 시간을 보냈다. 드래곤 소녀가 마지막인데 닉이 그녀에게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란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소중한 것을 도난당했다고 말한다. 모두가 그녀가 자신의 처녀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드래곤 소녀 쿠라는 너무 취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더 마시고 다음날 아침 닉은 자신이 어젯밤 술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이상한 곳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어젯밤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이다. 티아나는 모두에게 이것이 그녀의 방이라고 말하며 나가라고 한다. 모두 나가지만 닉은 갑자기 그만두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들이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묻는다. 그들에게 함께 있으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편안하게. 그들은 모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강조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파티를 열기만 하면 돼. 그들은 모두 즉시 그 계획에 동참하여 모험가 길드로 향한다. 스스로 등록합니다. 늙은 접수 담당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닉이 주공격수임을 알아챈다. 유명한 파티의 플레이어였고 커런은 역사상 유일하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해저 던전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그녀는 그들에게 이름이 무엇이 될지 묻고 닉은 그들이 물결표로 알려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생존자로서. 그날 밤 모두 앉아서 닉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규칙을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일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둘째, 돈도 똑같이 감시해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살아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지레벨 던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쉬운 것들이지만 보스를 물리쳐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요. 잼과 티아나는 실제 전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닉이 몬스터 대처법을 가르쳐줍니다. 몬스터 상대하는 법을요. 그는 슬라임 몬스터를 보여주며 어떻게 죽이고 핵심을 뽑는지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다음 층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이 핵심들을 뽑고 있었습니다. 핵심들을요. 티아나는 이것이 매우 쉽다며 자신도 더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블린과 오크까지 물리쳤다. 그때 그녀는 슬라임에 미끄러지고 또 다른 슬라임이 얼굴에 달라붙는다. 그녀가 슬라임을 처리하는 동안 닉은 웃으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티아나는 과민 반응을 보이며 짜증이 나서 얼음 마법 공격으로 슬라임을 쏘려다 아군에게 실수로 공격한다. 다행히 커런은 경험 많은 모험가라 검으로 그녀의 마법을 막아내지만 티아나가 서가하려 하자 분위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커런은 화를 내며 자신을 믿으려 했는데 첫날부터 이런 짓을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끝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 최상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걷는 동안 잼은 앞에 있는 거대한 분홍색 슬라임에 대해 말하고 닉은 그것이 그들이 물리쳐야 할 슬라임 보스라고 대답한다. 망설임 없이 거대한 바보 티아나는 결국 보스를 향해 달려가 강력한 얼음 마법을 사용한다. 고드름이 슬라임을 얼리지만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슬라임이 폭발하며 끈적한 점액으로 그들을 덮친다. 그들은 모두 던전에서 나와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제 끈적한 물질을 씻어내야 한다. 씻으면서 닉은 티아나에게 진정하고 부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언할 때 그는 또한 잼에게 공격 능력이 전혀 없으니 끝에 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한다. 그는 바지 차림이 되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근접 전투와 소형 무기에 능한 검사이지만 마법을 쓸 수 없고 치유도 못하며 커런 같은 중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커런 같은 그는 상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설명하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희망컨대 그 결과로 그를 더 신뢰하게 된다. 천천히 사제는 자신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며 자신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능숙하지만 공격 능력은 전혀 없고 어떤 마법이나 물리적 능력에도 쉽게 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티아나 차례인데 사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커런 앞에 나서서 자신이 얼음과 바람 마법에 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번개와 대지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약점은 불 마법과 근접 전투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 용암 위에 앉아 커런에게 거절당한 듯 떨지만 작은 불을 피우기 위해 근처에 파이어볼을 던진다. 그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은 결국 화해하고 고블린 숲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고블린들에게 공격받는다. 닉은 이 고블린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무리를 지어 공격하고 모험가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함정을 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고블린이 잼을 공격하려 하지만 잼이 공격을 막아내고 닉이 빠른 배기로 고블린을 죽인다. 그 후 닉은 여러 고블린들을 잘게 썰어버리고 잼은 다시 한번 티아나에게서 공격을 막아내며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첫 번째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닉은 티아나에게 어디를 찾아보라고 한다. 다른 고블린들이 숨어있다고 해요. 그녀는 마법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녀는 앞에 고블린이 10마리 정도 더 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고블린의 존재를 느꼈다고 해요. 그 고블린은 평범한 고블린보다 마력이 5배나 강해서 뭔가 다르다고 해요. 닉은 즉시 경계하며 그건 진화한 형태의 고블린, 즉 홉고블린일 거라고 말해요. 홉고블린이라고 알려진 녀석이죠. 그는 홉고블린이 매우 강력할 수 있고 보통 후반부에 등장한다고 말해요. 후반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요. 잼이 후퇴해야 하냐고 묻자 닉은 후퇴할 수 없다고 답해요. 만약 후퇴하면 고블린들이 근처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는 호브고블린들이 사실상 마법의 면역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커런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 공격뿐이라고 한다. 그는 잼에게 자신과 커런이 공격에 나설 테니 그의 임무는 계속해서 버프를 주고 티아나는 엄호 사격을 하라고 말한다. 모두 그 계획에 동의하고 전투가 시작된다. 커런과 닉은 고블린들을 향해 달려가고 티아나는 얼음 파편 능력으로 여러 마리를 처치하며 잼은 계속 버프를 준다. 호브 고블린은 숨어있던 고블린들을 더 불러내고
닉은 앞에 있는 놈들을 순식간에 해치운다. 커런은 티아나를 믿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티아나는 얼음 파편을 사용한다. 그녀 앞에 있는 고블린들을 죽인다. 커런은 호브 고블린을 향해 직진하며 거대한 불꽃 검격을 날린다. 즉시 그것을 죽이고 닉이 나머지를 마무리한다. 그들은 서로를 축하한 뒤 닉이 고블린의 뿔을 추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뿔들은 시장에서 팔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커런은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밝힌다. 그녀는 드래곤족은 항상 영웅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리오스라는 남자가 그녀가 최근에 만난 그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고 그녀는 그 대가로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를 위한 삶.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시급 던전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당연히 그녀는 빠르게 동의했다. 하지만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가 준 가보인 펜던트를 포함한 중요한 물건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려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칼리오스가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짐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가방은 그냥 두고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분명 그를 믿었고 결국 그의 두 부하들과 함께 깊숙이 따라가게 된다. 던전 안에서 그녀는 벌레 몬스터들을 많이 잡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상만 챙겼다. 나중에 칼리오스가 그녀에게 이제 최종 보스와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보스는 냄비 안에 있는 거대한 뱀이다. 그는 뱀이 그들을 보면 냄비 안으로 숨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마법 공격으로 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쿨하는 냄비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야 뱀이 나와서 그녀를 공격하고 그때 그들을 끝낼 수 있다. 쿨하는 동의하고 즉시 냄비 쪽으로 달려가 냄비를 움직이는데 그러자 뱀 괴물이 냄비에서 나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마법사 중 한 명이 뱀에게 불공격을 사용하고 그 후 뱀은 자신만의 마법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커런이 칼리오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계속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녀는 또다시 그를 믿고 뱀을 계속 유인하며 칼리오스가 도와주길 기다린다. 결국 뱀은 그녀를 붙잡고 독성 숨결을 내뿜어 그녀를 상처 입히며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지게 한다. 그녀는 칼리오스가 지친 뱀에게 다가가 그의 검으로 뱀을 죽이는 것을 본다. 칼리오스는 커런에게 그 뱀이 치명적인 독 공격을 사용한 후 극도로 지치며 그들이 그녀에게 그 일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던전을 나가면서 모든 보상을 챙긴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는 어떻게든 던전에서 탈출해 여관까지 기어가서 머물던 곳 앞에서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칼리오스가 커런이 던전에서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 있냐고 묻자 여관 주인은 그가 얼마 전에 도시를 떠났다고 대답했다. 커런은 즉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용왕의 보석인 갑옷 펜던트가 들어있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어진 것을 그녀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로 나와 칼리오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유명한 솔로 모험가이자 미식가인 피푸스를 발견했어요. 커런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가 가는 모든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칼리오스 때문에 생긴 마음의 공허함을 피푸스에게서 배운 좋은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했죠. 배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돈은 바닥났고 그녀는 인생의 최우선 목표를 돈을 벌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삼았어요. 그때 그녀는 자신의 파티를 만났죠. 다음 날 닉은 시장에서 커런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 선술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다. 조수 접수원이 그들을 위층으로 부르는데 거기에는 옛 접수원이 그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고대 문명이 만든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문명은 오늘날 사라진 기술을 사용해 검을 만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그 검을 회수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큰 보수를 받게 된다. 닉은 모든 세부사항을 듣고 다음날 그들은 시설에 들어가 괴물들을 죽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 시설은 당시로서는 매우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카메라와 자동 조명,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그들은 초록색 램프가 켜진 구역에 도달하지만 닉이 확인하려 할 때 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어두운 방으로 열려버린다. 그들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여정을 축하한다는 말을 한다. 그들은 목소리가 방 한가운데에 있는 부서진 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곧 이 검이 바로 전설의 검임을 알게 된다.
그들이 찾으러 온 바로 그 거미물. 그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검을 잡으려 하는데 검이 저항하며 그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여기 안에 잠겨 있었다며 팔지 말라고 부탁한다. 충분히 지루해서 뭔가 액션을 보고 싶어 한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검은 그들의 수호자로서 준비하라고 말한다. 수호자로서 이로 인해 골렘이 깨어났다. 먼지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 같은 생물이 나타나 우렁찬 포효와 함께 그들에게 걸어오기 시작한다. 재빠르게 반응한 티아나는 즉시 괴물에게 얼음 송곳니를 쏟아붓지만 괴물은 그것들을 흡수하고 커런은 괴물에게 달려가 조각내며 베어버린다. 검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치지만 커런은 듣지 않는다. 괴물은 결국 그녀에게 얼음 송곳니를 다시 쏘아댄다. 얼음 송곳니 하나는 그녀의 배를 마치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맞춰 그녀를 쓰러뜨린다. 잼은 즉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닉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상황이 곧 매우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서다. 그는 다리를 배려하지만 골렘은 즉시 재생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닉은 다른 이들에게 커런을 빨리 일으켜 세우고 문 쪽으로 달려가 탈출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계속 공격을 피하는 한편 등에 매달린 검이 그에게 소리친다. 원거리 공격이나 날카로운 무기로는 그 괴물을 해칠 수 없고 그 무기를 사용해야만 골렘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닉은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검을 집어드는데 날이 없는 검이 즉시 밝은 빛을 내며 일종의 에너지 세이버로 변한다. 다른 파티원들은 문을 부수려고 애쓰지만 티아나는 문이 파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골렘이 다시 닉을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닉이 공격을 피하고 골렘의 팔 하나를 베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려나간 골렘의 부분이 스스로 생명을 얻어 닉을 붙잡고 골렘은 그를 성반을 뚫고 땅속 구멍으로 내던진다. 땅속으로. 티아나는 즉시 골렘에게 얼음 마법을 사용하며 커런에게 닉을 찾아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소리친다. 닉을 찾아서 그가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다행히도 그녀의 마법은 효과가 있는 듯 골렘은 얼음에 갇힌 채 움직이지 않고 커런은 그 옆을 지나 구멍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놀랍게도 골렘은 얼음을 깨고 빠져나와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다가간다. 잼은 즉시 티아나에게 버프를 걸고 그녀는 다시 얼음 마법을 사용하며 커런과 닉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한다. 커런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잔해 속에 파묻힌 닉을 발견하고 그녀는 곧바로 그것을 치우기 시작한다. 닉은 그녀에게 자신을 두고 도망치라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그의 입을 다물라 한다. 우린 모두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못 나간다며.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닉에게 남은 마지막 돌을 제거하고 그를 일으켜 세운다. 닉의 그녀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진다. 갑자기 검이 닉에게 특정 주문을 외우라고 말한다. 한편 잼과 티아나는 마법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벼랑 끝에 몰리고 골렘은 그들을 끝장내기 위해 계속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 닉이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골렘을 산산조각 냈다. 티아나와 잼은 닉이 커란과 융합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충격받는다. 아름다운 방패와 날개 세트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 결속의 검인 고대검의 힘 덕분이었다. 결속의 검이다. 골렘의 핵심부는 여전히 활성화된 듯 다시 재생되고 있다. 하지만 닉은 융합된 상태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 검을 휘둘러 골렘을 완전히 파괴하며 핵심부를 땅에 떨어뜨린다. 갑자기 커란과 닉이 분리되어 땅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검을 손에 쥔 채 그들은 마침내 길드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복제품, 검을 나이든 접수 담당 여성에게 주었습니다. 그 검은 작은 하얀 머리 소년 키즈나로 변신했고 그는 다른 골동품 가게에 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그들은 티아나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돈을 똑같이 나눈 뒤 각자 여가 시간을 보내러 갔습니다. 여가 시간을 나중에 닉과 일행은 선술집에 모였고 닉은 모두가 돈을 쓴 후 남은 돈의 액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간식도 살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모두가 슬퍼하지만 닉이 격려의 말을 해주며 모두에게 희망을 줘요. 그리고 모두를 모아 다음 던전으로 가자고 독려하죠. 그들은 던전에 들어가 얼음 호수를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얼어붙어 있어요. 또한 얼음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오우거도 발견하고 모두 목소리를 낮춘 채 높은 지대로 몰래 올라가 매복을 준비합니다. 커런은 이걸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며 괴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모습을 본 키즈나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져서 그냥 오우거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매복을 망쳐버립니다.
그가 검을 꺼내자 괴물은 얼음 몽둥이를 들어 키즈나를 내리칩니다. 다행히도 그는 검의 도움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오우거가 꽤 강해 보였고 그들은 키즈나가 저 가느다란 검으로 공격을 받아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오우거는 물러나 얼음 마법을 발사하지만 키즈나는 마치 테니스를 치듯 가볍게 튕겨낸다. 그는 즉시 몬스터에게 돌진해 검으로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오우거는 둔기로 이를 막아낸다. 키즈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 오우거를 포위한 뒤 양쪽에서 베어내어 순식간에 처치해버린다. 그들 모두 그를 둘러싸고 있고 닉은 자신이 좀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비록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키즈나는 닉의 체력과 만화를 사용해서 이 기술들을 쓴 거라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던전에서 나와서 티아나와 제는 쉬고 싶어 하지만 커런, 키즈나, 그리고 닉은 배가 고파서 근처 음식점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닉이 그들이 방문하려던 식당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은 내려앉는다. 그곳이 그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자주 오던 같은 식당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그를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먹자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지만 닉은 기분이 우울해 보였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 클로딘이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는 그녀가 그와 함께 앉던 자리였다. 그 남자가 생일 선물로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불쌍하고 순진한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무언가 방법을 찾겠다고 즉시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닉은 이 상황에 지쳐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 남자 옆에 앉는다. 클로디는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불쌍한 남자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고 닉은 그녀에게 한 해에 생일이 몇 번 있냐고 묻는다. 몇 달 전에 그녀가 그와 함께 생일을 축하했고 그때 선물을 줬기 때문이다. 그는 선물을 줬다. 남자는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이고 클로디는 그를 향해 일어나서 꺼지라고 말한다. 그에게 닉은 그녀를 더 자극하며 몇 달 전에 장례식 비용이 필요해서 엄마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녀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닉에게 선물을 던진다. 서두르기 전에 그 남자는 슬프게 그를 바라보고 닉은 걱정하지 말라며 총알을 피했다고 말한다. 총알을 피했다고. 다음 날 아침 닉과 그의 일행은 선술집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 남자가 술을 닉에게 쏟아버린다. 닉은 태연하게 반응하며 그의 전 여자친구와 호랑이 남자가 복수를 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복수를 하러 왔다. 호랑이 남자 레오는 닉이 클로딘을 괴롭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닉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금전만 밝히는 여자들과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레오는 밖에서 결판 내자고 말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밖에 혼자 있다. 그들은 닉이 싸울 준비를 하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지만 레오는 즉시 사과를 시작하며 클로딘에게는 이제 꽤 지쳤고 돈을 벌 만큼 그녀를 이용했으니 버릴 생각이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클로딘은 레온의 일행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레오는 닉도 현재 자신이 일하는 일행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돈을 훔친 후 그들의 갱단에 합류하라고 요청한다. 이 말에 닉은 화가 나서 거대한 어퍼컷을 날리고 레오는 날아간다. 고양이는 즉시 일어나 완전 겁쟁이처럼 자신의 메시시트를 꺼낸다. 닉을 공격하려 하기 전에 하지만 닉은 그의 공격을 간단히 피한 뒤 반격하여 그를 압록으로 땅에 눌러버린다. 갑자기 그의 등 뒤로 마법 공격이 날아와 날려버린다. 그는 돌아서서 레온 팀인 것 같은 마법사를 발견한다. 그들이 함께 닉을 공격하기 전에 캐른이 나타나 꼬리로 그 괴짜 마법사를 거꾸로 매단다. 닉은 그냥 걸어가 버린다. 레온이 공격하려 하지만 길드의 노부인을 보고 멈출 수밖에 없다. 그녀는 즉시 꺼지라고 말하며 경비를 부르려 한다. 하지만 레오는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닉에게 공식적으로 결투를 신청한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모두가 깜짝 놀란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레오는 수학 결투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다. 닉과 그는 링 위에서 싸우면서 각 팀에서 한 명씩 수학 문제를 풀 것이다. 팀당 한 명씩 문제 해결을 맡는다.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푼 사람이 동료에게 상대에게 날릴 수 있는 무료 타격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결투 방식은 닉을 제외한 모두에게 꽤나 새로운 것이다. 할머니가 가방을 꺼내 그 안에서 각 팀의 모든 구성원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들을 꺼낸다. 문제풀이를 맡을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다. 선택됐다. 레온의 팀에서는 클로딘이 선택된 반면 불행히도 니게 팀에서는 커른이 선택된다. 그녀는 기본적인 수학도 몰랐는데 이제껏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커른은 정신이 백팔이 되어 극도로 긴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수학을 전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잼이 그녀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주는데 알고 보니 가장 기본적인 수학 문제조차도 손에 닿지 않아 그녀는 단지 20%만 맞힐 수 있었다. 다음 날 커른은 모두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닉은 잼을 보내 술을 마시며 타이거 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마침내 최종 전투 전날 그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는데 그곳은 꽤 어질러져 있다. 어쨌든 잼은 타이거 갱이 매번 속임수를 쓴다고 보고하는데 그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마법의 수정들을 사용한다. 즉 그들은 세 번째 멤버를 실제 계산을 모두 하고 답을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커른은 이미 수학을 못하는데 상대팀이 속임수를 쓰니 이길 방법이 없다고 느껴 매우 슬퍼한다. 하지만 닉은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나머지 팀원들과 공유한다. 이제 범인을 효과적으로 잡을 방법이 생겨서 조금 더 원기 회복한 기분인 사람들. 지금 말이야. 다음 날 닉과 리언은 링 위에 서 있고 커른과 클로디는 서로 마주 앉아 던져지는 질문들을 풀 준비를 한다. 싸움이 시작되고 할머니가 질문을 던지면 닉과 리언은 서로 가볍게 잽을 날리며 물밑 탐색을 시작하는데 거의 맞지 않는다. 커른은 질문들을 보고 그녀가 이 질문들을 시도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기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그동안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불가능해. 다행히도 커른이 클로드인보다 먼저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라운드.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80문제만 맞췄고 클로디는 98문제를 맞췄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캐르는 이 라운드에서 지고 레온이 닉에게 자유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닉의 복부를 곧장 주먹으로 쳐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캐르는 닉이 맞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걱정합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고 문제지가 전달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닉은 레온을 몰아붙여 길을 빼내려 하지만 호랑이는 영리하게 계속 뒤로 물러서며 피하기만 합니다. 이 라운드는 다시 한번 커른이 클로드인에게 지면서 끝나고 닉은 또 다시 큰 주먹을 맞게 된다. 커른은 무서워하며 닉에게 사과하고 피를 흘리기 시작하며 말한다. 그녀를 믿고 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녀에게 힘이 된다. 이로써 커른은 다시 수학을 풀기 위해 힘을 얻고 시도한다. 차야나는 빠르게 관중 전체를 살펴보며 누가 속임수에 도움을 줄지 찾으려 하고 아무도 현재 마법 크리스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그녀는 상대팀이 커른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닉의 계획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하고 닉은 시간을 벌려고 한다. 차이나는 모두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고 경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어서 한 라운드 만에 경기를 끝내고 진 사람이 벌칙 펀치를 한 번에 다 받자고 제안한다. 한 번의 말이다. 이 제안에 모두가 놀라지만 지루해하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문제가 두 선수에게 주어진다. 즉시 차이나는 이것이 도박이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커른은 이 문제들을 전혀 풀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알고 있어서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클로딘을 겁먹게 만든다. 비록 그녀도 모든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속도에 의심이 생겨 마법 수정구를 이용해 커닝을 하기로 한다. 수정구로 시계탑에 계산기와 함께 숨어있는 범생이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문제를 말해주자 그는 즉시 모든 답을 알려주기 시작한다. 차야나는 다시 한번 전체 구역을 살피고 다행히 이번에는 멀리 있는 너드 마법사를 발견한다. 그를 멀리서 찾아낸다. 그녀는 키즈나와 잼과 함께 경기장을 떠나 감시탑으로 향해 너드 마법사를 체포한다. 그곳으로 간다. 레베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클로딘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닉이 여러 공격을 퍼붓으며 그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한편 차야나와 다른 이들은 탑에 도착해 너드를 붙잡고 그로 인해 클로딘은 좌절하고 화를 낸다. 갑자기 차야나가 묶인 너드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오고 그는 단순히 미소를 짓고 있으며
차야나는 그들에게 마법 수정구를 보여준다. 로파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호랑이 팀을 실격 처리하며 경비원들을 불러 그들을 데려가게 한다. 닉과 일행은 나중에 선술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날 밤 추가로 약간의 돈도 벌었기 때문에 차이나는 카지노에 가기로 한다. 한편 키즈나는 그 카지노에서만 파는 특별한 아이스크림에 대해 들었고 닉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돌봐야 한다. 그들은 카지노에 들어가고 키즈나는 아이스크림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차이나는 테이블에 앉아 다른 4명과 함께 도박을 시작한다. 그녀는 큰 돈을 따기 시작하지만 키즈나는 실망한다. 얼음처럼 크림이 다 떨어져서 그가 맛볼 수 없게 되고 그는 닉에게 차라리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떠나라고 하지만 닉은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도박하는지 잠시 지켜보라고 말한다. 한편 차이나는 부자 대신 돈을 쓰고 있는 초라한 남자를 속이고 있다. 그의 뒤에 있는 파란 머리 소녀.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기 시작한다. 거대한 호랑이 괴물이 카지노 안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어디에나. 그는 모든 경비원들을 쳐내고 결국 차이나를 몰아붙여서 니크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게 바로 그녀는 갑자기 이 거대한 괴물이 자신들이 싸웠던 레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전날 싸웠던. 알고 보니 붙잡힌 후 레온은 닉에 대한 증오에 휘둘려 키즈나와 비슷한 특수검을 사용해 감옥을 탈출했다. 그 검이 그를 괴물로 진화시켰고 닉의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해 카지노에 도착했다. 그는 치아나에게 닉의 위치를 밝히라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다. 그가 위협해도 그녀는 묵묵히 담배만 피워대고 호랑이 인간은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그녀는 마법이 깃든 라이터를 사용해 괴물을 날려버린다. 그리고 함께 갇혀있던 파란머리 여인과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호랑이 남자는 빠르게 회복하여 벤치를 던지며 그들의 길을 막는다. 그리고 그들을 날려버린다. 그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차야나는 파란머리 소녀에게 남자친구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라고 말한다. 괴물이 다가와 그의 검을 잡고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닉이 나타난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에너지검으로 공격을 막는다. 호랑이는 그를 보고 더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고 검에서 더 강한 어둠의 힘을 끌어내어 더 큰 괴물로 변신한다. 괴물은 닉을 주먹으로 치려 하지만 그는 날렵하게 피하고 차이나가 그녀와 합체해서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물러나 키즈나의 힘을 사용해 합체하여 아름다운 여성 기사로 변신한다. 고급 갑옷과 비행 능력을 지녔다. 차이나는 얼음 구체 마법을 사용하지만 레온이 폭주의 벽을 뚫고 카지노 안으로 돌진하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사람들을 공중으로 내던진다. 차이나는 얼음 프리즘 방패를 사용해 그를 가두고 얼음창으로 꿰뚫지만 그는 방패를 뚫고 탈출한다. 마침내 차이나가 카지노의 카드를 사용해 그를 잠재울 때야 비로소 멈춘다. 반마법 특성 덕분에 레온이 가진 특별한 검의 효과가 봉인돼 거대한 고양이는 다시 평범하게 돌아오고 힘을 잃은 채 잠들어. 그리고 차이나가 그 검을 다시는 쓸 수 없게 얼음 감옥에 봉인해. 리암은 다시 감옥에 끌려가고 며칠 뒤 닉이 그를 찾아와. 둘은 서로 화해하고 예전의 적대감도 있는 것 같아. 닉은 리암에게 빨리 감옥에서 나오라고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해. 그 후 닉은 아침 훈련을 하며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그 목소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아게트와 똑같아서 놀라지만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려. 하지만 사실 진짜 아가트가 그를 뒤에서 쫓아가며 격려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헌신적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산다고 말하며 닉은 마침내 그 경지에 도달했다. 그녀는 이제 피곤할 테니 쉬라고 말하고 닉은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서 아가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다. 나중에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가트가 닉의 진전을 확인하며 깨닫는다. 그가 마침내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처음 만났던 떠돌이 걔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기쁘다고 말하지만 곧 생각이 산만해진다. 아가트는 그녀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닉에게 말한다. 그가 표를 준 날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는지 혼란스러웠다고. 그가 그녀의 쇼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닉에게 티켓을 준 것이 그를 그녀의 상품을 사느라 인생을 망칠 절박한 팬으로 만들었을까 봐 걱정했다. 그가 관중석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죄책감은 깊어졌고 그래서 그가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닉은 아가트에게 자신이 아이돌 팬이 아니었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아가테가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내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녀가 진정한 아이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울하다고 대답한다. 무언가 닉은 그녀가 갑자기 모든 공연과 공개 일정을 취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갑자기 모든 공연과 공개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현재 상태에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 아게이트의 본명은 벨이며 한때 남자친구의 아무도 오지 않는 식당에서 가수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의 노래를 들어본 적 없었고 그녀 자신도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어느 날 밤 부유한 대머리 남자가 그녀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며 원치 않는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녀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고 말하며 아이돌이 되고 싶냐고 물었다. 아가트는 너무 충격받아 대답하지 못했고 그때 그녀의 남자친구인 두니가 와서 발디에게 맞섰다. 그는 엄한 척하려 했지만 아이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태도를 바꾸고 아가트를 그 남자에게 팔아버렸다.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두니는 자신을 그녀의 매니저로 임명했고 그 후 발디는 그녀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주었다. 그것에 대해 아가트가 콘서트에 갔을 때 그녀는 너무 수줍어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스카우트된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아이돌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시작하자 아가테는 매료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 자신도 아이돌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즐기길 바랐고 그래서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른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모두 아이돌 그룹이 되기 위해 연습하면서 예명을 사용했다. 아가테가 새 직업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는 동안 그녀와 두니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는 식당이 잘 안 된다고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곧 그가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깊이 괴로워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아가테로 하여금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가테가 노래하며 손님들을 즐겁게 할 무대가 항상 있을 곳이었다. 그곳에 그녀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며 식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가 닉을 찾은 바로 그날. 그녀는 닉의 전 여자친구가 그와 헤어지는 것을 보고 그 소년이 안타까웠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닉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가테가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분수대에서 그에게 다가가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 후 곧 두니가 아가테에게 자신과 함께 카지노에 가서 직접 큰 승리를 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왠지 그 말이 아가테에게는 이별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니를 따라갔다. 그날 그녀는 카지노에서 티아나를 만났고 그녀가 여신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도박에 아게이트는 티아나가 테이블을 쓸어가며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항상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티아나가 다른 누구도 파괴하고 싶어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가 모든 돈을 빼앗았을 때 티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연기처럼. 그 후 아게이트는 닉과 티아나가 융합된 모습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티아나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법검으로 거대한 고양이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아게이트는 그 아름다운 성기사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를 자신의 영감. 그 다음날 대머리 프로듀서는 두니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에게 방해받지 말고 요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라고도 했고 그건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두니는 그녀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가트는 그가 가진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은 순수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심지어 아이돌을 그만둘 준비도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만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벌 수 있는 돈에 눈이 멀어 그녀에게 관심을 끊었다. 아게이트는 그에게 그녀 곁에 오래 있을수록 그의 인생과 성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니는 자신의 운명과 이별을 받아들이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게이트에게 그건 그녀의 손해라며 언젠가 자신이 그녀보다 더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두니가 걸어가려 하자 아게이트는 마지막으로 다가가서 티아나를 받던 날 주운 여왕 카드를 건넸다. 그녀는 도박의 아름다운 여신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다. 그는 그 아이디어가 어리석다며 그녀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고 떠났다. 방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이별 이야기의 끝이었고 아게이트는 곧 두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래쪽. 하지만 두 사람 다 서로 교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간을 현재로 돌려보면 아게이트는 솔로쇼를 들고 돌아왔다. 닉은 예상대로 관객 중에 있었고 곧 아게이트가 무대에 오른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휴식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며 그 기간 동안 여신을 만났다고 말한다. 아게이트는 아름다운 여성 기사 한 명이 호랑이 괴물을 물리친 카지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닉은 그날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아게이트는 아름답고 전설적인 성기사가 그녀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생각하며 새로운 노래를 썼다고 말한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노래를 공연하며 조연 역할을 맡는다. 아게이트는 전설적인 성기사에게 팬들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아이돌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다음 날 닉이 공원에서 운동 후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아게이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인 척하며 숲 뒤에 숨은 채 계속 농담을 주고받는다. 덤불 뒤에 닉은 갑자기 그녀에게 요즘 기운이 좀 나아졌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난번에 꽤 우울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난 시간, 아게이트는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떠돌이 강아지를 본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놀기 시작한다. 닉은 갑자기 그녀의 말에 답하며 사람들이 고민거리를 해결할 때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며칠 후 키즈나는 신비한 스태핑맨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중얼거린다. 그에 대해 그는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유괴범으로 알려진 스태핑맨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령 같은 힘을 가졌다고 한다. 커르는 그런 사악한 유괴범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닉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스태핑맨은 도시전설일 뿐이라고 한다. 키즈나는 이에 화가 나서 닉에게 목격자 증언을 보여주러 달려가지만 닉은 그것을 무시하며 삼류가십 잡지에 나오는 걸 다 믿지 말라고 한다. 잡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즈나는 계속 스태핑맨에 대해 떠들고 초록머리의 괴짜가 지나가다 그 말을 듣게 된다. 그녀는 창문에 자신의 명함을 대며 자신을 올리비아라고 소개한다. 잡지 키즈나의 수석 작가들이 모여 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작품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고 그때 올리비아가 들어와서 자신이 작가일 뿐만 아니라 모험가이기도 하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그녀는 뛰어다니며 멋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엉성한 체조 동작을 한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커른과 부딪히고는 길을 떠난다. 그날 밤 제미 평소처럼 유흥가에서 돌아오던 중 어두운 거리 앞서 걷는 한 소녀를 발견한다. 갑자기 그녀가 거리의 벽 속으로 끌려 들어가 사라지고 잼은 절반을 잃게 된다. 그의 숙취. 반면 닉은 키즈나를 데리고 라이브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 그들은 아게이트가 얼마나 멋진지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키즈나가 갑자기 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느낀다. 그들은 급히 그의 위치로 달려가 보이지 않는 환영이 그를 해치려는 것을 발견한다. 닉은 스태핑맨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결국 하지만 키즈나는 그의 투명함 뒤에 숨겨진 트릭을 눈치챈 것 같다. 그는 스태핑맨에게 검을 던지지만 검은 튕겨 나갈 뿐이다. 스태핑맨은 자신이 보인다는 사실에 놀란다. 키즈나는 그림자 분신을 만들어 공격하지만 스태핑맨은 뛰어올라 강철 사슬로 그를 공격해 분신을 파괴하고 도망친다. 키즈나는 그를 저주하고 나서 스태핑맨이 납치하려 했던 소녀를 붙잡고 있는 잼에게 간다. 스태핑맨이 납치하려 했던 소녀를 붙잡고 있는 잼에게 간다. 그들은 그녀를 잼의 유흥업소로 데려가고 그곳의 보스 여자가 그 소녀 레이나를 돌본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고 그녀는 스태핑맨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아이여서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닉은 그들이 믿는다고 확신시킨다. 레이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밤에 집을 나가 스태핑맨과 싸웠다고 밝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실종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태핑맨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잼은 그들이 레이나의 이야기를 믿는 이유가 신비한 납치범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스태핑맨과 홀로 싸우려 했던 레이나의 어머니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한다. 혼자서 그의 말에 감동한 레이나는 갑자기 일어나 잼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제자로 그는 그녀를 구하려 했던 그의 용기가 그녀를 감동시켰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다가가지만 닉이 그녀를 막는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다가오려 했던 한 소녀에게 배신당한 잼의 뒷이야기를 밝히려 한다. 하지만 잼이 그를 막는다. 그는 레이나에게 자신에게 제자가 되기엔 15년은 너무 어리다고 말한다. 레이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수련해야 하냐고 묻고
잼은 여기서 잘 쉬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또 절대 다시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다. 그녀가 다시 잼에게 달려가려 할 때 닉과 보스 아줌마가 또 한 번 막는다. 다시. 갑자기 카즈나는 크게 한숨을 내쉰다. 자신이 기대했던 스태핑맨이 싸구려 납치범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배신한 것에 대해 철저히 그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카즈나의 뜻에 따라 팀 전체가 서부 개척 시대 스타일의 현상금 사냥꾼 길드로 향한다. 그들은 접수원에게 다가가 스태핑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손톱을 칠하느라 바빠 그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이전에 닉만 본 적이 있고 아무 성과 없는 모험가들에게는 고위 현상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티아나와 다른 이들은 그녀의 말을 왜곡해 스태핑맨에게 높은 현상금이 걸렸다고 해석하고 접수원은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유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헤일 하디라는 남자의 현상수배 전단을 건네준다. 그는 중간 정도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다. 그녀는 큰 소리로 생존자 팀이라면 이런 남자쯤은 문제없이 처리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주목한다. 모두가 생존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일부는 질투한다. 특히 포니테일에 안대를 한 어두운 피부의 남자가 그렇다. 그는 현상금 사냥은 그들 같은 아마추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티아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헤일 하디를 찾아내 여기로 데려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포니테일 씨는 그들이 못 해낼 거라고 내기한다. 그는 내기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을 듣자 티아나는 탁자 위에 커다란 동전 주머니를 내걸었거든. 그녀는 포니테일에게 맞춰보라고 하고 그는 긴장해. 티아나는 길드 사람들 모두에게 이 기회에 내기할 돈을 벌라고 말하고 길드 전체가 임대료부터 인생 저축까지 걸고 내기하는 큰 도박판으로 변해버려. 이 작은 도전에 모든 걸 걸고 말이야. 곧 닉과 팀은 기사들도 감히 가지 않는 빈민가 최악의 구역에 도착해. 그곳에 말이야. 빈민가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맞이하며 방문 목적을 묻지. 닉은 현상금 사냥을 왔다고 말하며 돈을 제한해 구매하려고. 정보. 노인은 목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려 하지 않지만 닉은 최근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빈민가의 한 리더가 강아지 출생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팀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떠나려 할 때 빈민가 리더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 그는 그들이 날가바라는 사람이 일할 때는 피하라고 한다. 날가바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가 중요한 사람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빈민가 깊숙이 들어가고 썩은 냄새가 커런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곧 그들은 통행료를 뜯으려는 깡패들과 마주친다. 하지만 커런과 키즈나는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닉은 그들의 리더를 붙잡아 헤일에 대해 묻는다. 그 깡패는 그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적어도 비용은 내라고 요구한다. 정보입니다. 모두 그를 무시하지만 세는 그 남자에게 조금 건드리며 곧 죽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진단을 시도하며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약간의 버티는 끝에 깡패는 한동안 잠을 못 잤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분노하지만 커런은 그에게 그들이 한다. 그때 잼은 폭력배에게 진정시킬 수 있는 약봉지를 건네며 그것이 정보 대가라고 말한다. 약에 감사하며 폭력배는 잼에게 헤일이 빠른 주자라 그들이 오면 도망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곧 헤일이 있는 곳에 들어서고 잼은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한다. 키즈나는 여자친구와 무언가 하고 있는 헤일을 발견한다. 닉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헤일과 그의 여자친구를 놀라게 한다. 닉이 현상금 수령을 선언하자 여자는 도망친다. 헤일은 창문으로 탈출하려 하면서 모두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불행히도 그를 위해 키즈나는 이미 그곳에 있어 그의 탈출을 막는다. 헤일은 묶여 끌려가지만 그때 한 신부가 나타나 닉과 그의 일행을 막는다. 그는 그들에게 환자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묻고 헤일은 그를 닥터 날가바라고 부른다. 엄격한 표정의 신부는 모험가들에게 누구도 자신의 환자를 건드릴 권리가 없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닉은 그들에게 헤일의 현상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헤일은 살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 날가바는 죄에 빠져 인생을 낭비한 헤일을 바보라고 부르며 말한다. 병만 고칠 수 있을 뿐 죄책감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닉에게 헤일을 데려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헤일이 황마병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으며 그가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덧붙인다. 닉은 그의 환자가 처형될 수도 있고 치료가 헛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잼은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신부라면 누구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날가바가 그에게 신부인지 묻는다. 잼은 둘 다 전직 신부라고 정정해준다. 그는 날가바에게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신부라면 황색 악마병 치료는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그 남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 갑자기 키즈나가 대머리 사제에게 밤에 사람을 납치하는 발걸음 남자에 대해 들었는지 묻고 그는 모르겠다고 답해. 헤일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이곳은 유괴범들로 가득하니 한 사람쯤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해. 그냥 무시하라고. 하지만 나르가바가 협조하라고 하자 그는 여기 자주 오는 기자에 대해 이야기해줘. 그 기자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 그 후 닉과 그의 팀은 헤일을 현상금 사냥꾼 길드로 데려가고 접수 담당자는 하루 만에 찾은 것에 감탄해. 티아나는 그 후 포니테일 씨에게 가서 내기에서 모인 모든 돈을 가져간다. 내기에서 그는 그중 일부는 그녀에게 걸었던 사람들의 돈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티아나는 무시하고 곧장 접수처로 돈을 가져간다. 티아나는 접수처에게 이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수를 사서 길드 전체에 대접하라고 말한다. 모두가 기뻐하며 티아나가 파티를 잘 여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포니테일조차 모든 면에서 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는 접수처 직원이 그들에게 헤일을 잡은 보상과 스태핑맨에 관한 정보를 준다. 그에 대해 애매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많다. 예를 들어 그가 사람들의 홍통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늦게까지 깨어있으라고 말한다는 것 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고 접수원조차도 상상의 유령 대신 진짜 사람들을 찾아 잡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상상의 유령 대신 진짜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한다. 닉은 그녀에게 그들이 사실은 발걸음 남자는 척하는 납치범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접수원은 납치범에 대해선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말을 거는 사람은 알고 있다며 그 사람이 바로 이 길드에 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바로 아까부터 라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올리비아임이 드러난다. 지금 닉과 잼은 웃어넘기지만 키즈나는 조금 궁금해한다. 그는 납치범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발걸음이 가볍고 사슬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커런은 올리비아가 자신 위에 떨어졌을 때 너무 무거웠고 사슬을 감았을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닉은 웃어넘기면서도 재빨리 커런과 키즈나에게 출구를 막으라고 한다. 그는 이제 올리비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준 후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올리비아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하고 잼은 보스 레이디를 데리고 달아난다. 닉은 올리비아에게 기자로서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일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한다.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이틀 전 밤에 어디 있었는지 묻고 올리비아는 바보처럼 굴며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한다. 하지만 닉이 왜 아이들을 데려가는지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걸 깨닫는다. 갑자기 그녀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두 동강 낸다. 닉이 반응할 틈도 없이 올리비아는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에 구멍을 내며 도망치고 두 조각으로 나뉜 테이블은 완벽하게 제자리로 떨어진다. 이후 모두가 잼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에 모여 앉아 올리비아가 바로 스태핑맨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빨랐고 그녀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본 적이 없다. 키즈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올리비아가 자신을 스태핑맨이라고 칭하며 기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이 시대의 피터 파커의 악역 버전이 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 그때 보스 여자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말한다. 근육질의 엄마. 사실은 레이나의 엄마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오고 레이나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간다. 윅도 그녀가 아다라는 이름의 여성임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수년간 A랭크 파티의 일원이었다. 그렇다. 아다는 닉이 그녀의 모험 시절 이야기를 하자 향수를 느끼고 커란이 우상으로 삼는 피프츠라는 남자와도 모험을 다녔다고 말한다. 그 후 아다는 생존자들에게 딸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자신이 지켜보는 동안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동의하고 레이나는 주인님이라 부르며 잼에게 호소해본다. 아다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만 잼은 여전히 단호하다. 그는 레이나에게 분명히 말한다. 자기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오래전 어떤 여자아이에게 속아 몇 달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옥에서 나온 후로 그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생겼다. 그는 그들과 대화할 수 없었고 때때로 숨쉬기도 어려워했으며 아직도 그로 인해 약간 고통받고 있다. 레이나는 그에게 그날 밤 자신을 지켜줬다고 상기시키고
잼은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레이나를 구했을 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가 레이나에게 15년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다는 이를 오해하고 딸이 그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레이나는 혼란을 풀기 위해 나서서 잼은 단지 자신의 주인일 뿐이라며 앞으로 남자친구를 고를 때 더 신중할 거라고 말한다. 잼이 거절당한 사실에 모두가 웃고 잠시 친근한 농담을 주고받은 후 에이다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그의 딸을 구해줘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스태핑맨을 쫓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스태핑맨이 아마도 기자 소녀일 것이며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말하고 닉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납치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이다에게 그들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상금이 걸린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다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사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도 그녀였다. 모험가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태핑맨에게 현상금을 걸었어. 이제 올리비아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기사단에게 맡기자고 생각해. 기사단에게. 하지만 닉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납치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아다는 먼저 모두에게 맛있는 버섯 수프를 마시게 하는데 꽤 맛있다. 하지만 닉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다는 이 수프에 숨겨진 마법 잠재력을 끌어낼 마법 버섯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숨겨진 마법 잠재력을 스태핑맨과 싸우려면 많은 민첩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달리기와 공격 모두에서요. 그래서 그녀는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믿어요. 닉은 자신이 마법에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고 티아나는 근접거리에서는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해요. 잼도 그녀와 똑같이 말해요. 커밋은 자기도 해볼 수는 있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복잡한 건 잘 못한다고 해요. 에이다는 그들을 놀리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빨리 포기한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커런에게 마법 라이터를 건네주며 마력을 흘려보내면서 키워드 불타라를 외치라고 해요. 커런이 시도해보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다음으로 아다가 라이터를 닉에게 건네주는데 닉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첫 시도에 작은 불꽃을 만들어내고 친구들은 감탄한다. 그 자신도 놀라지만 이 작은 불꽃으로는 스태핑맨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다는 그가 불마법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법 잠재력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불마법을 쓰라고 한 게 아니다. 그녀는 라이터로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며 닉에게 연습을 많이 하면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직후 훈련이 시작된다. 닉은 줄타기를 하면서 아다가 스태핑맨이 두 가지 주요 강화 주문인 라이트 바디와 헤비 바디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닉이 근접 전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라이트 바디를 사용해 훈련시키고자 그에게 줄 위에서 10번 뛰라고 부탁한다. 닉은 쉬운 일일 거라 생각하며 뛰기 시작한다. 그는 매번 실수 없이 줄 위에 착지하고 모두가 그가 쉽게 해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9번째 점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세게 부딪힌다. 곧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갑자기 스태핑맨이 나타나 그녀를 낚아채버립니다. 다행히 키즈나가 도착해서 스태핑맨을 걷어차고 커런은 안전하게 그 소녀를 잡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스태핑맨을 둘러싸며 그녀에게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닉은 아직도 올리비아가 정말 스태핑맨 위장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대신 스태핑맨은 그냥 도망칩니다. 키즈나는 스태핑맨이 공격 마법, 이동 마법, 그리고 환상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매우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종의 마법 도구야. 티아나는 그들에게 마법 도구 전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닉은 감옥에 있는 레온을 찾아간다. 맛있는 고기 만두를 대접한 후 닉은 레온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타이거는 이 말을 듣고 진지해지며 그가 말하는 것은 보통 다른 마법 도구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환영왕의 보석임을 답한다. 닉이 그것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냐고 묻자 리암은 환영을 깨려면 사용자 이름만 알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닉이 올리비아의 이름을 말했는데도 환상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장의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다음날 닉은 다시 훈련장에 돌아왔고 이번에는 줄 위에서 앞구르기를 성공적으로 해낸다. 에다는 계속 그를 밀어붙였고 이것은 닉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 아르거스가 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전사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것 이상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현재 닉은 손톱 없는 줄에서 줄로 쉽게 뛰어넘으며 민첩함을 과시한 뒤 땅에 착지한다. 그의 친구들도 바로 그때 그곳에 도착했다. 잼은 지붕이 새고 손상된 집주인들과 이야기하러 다녔다고 보고한다. 손상된 지붕이 있었다. 닉은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뛰어다니는 도둑의 정기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는 그들이 그려낸 경로를 살펴보는데 그 경로는 빈민가로 이어진다. 빈민가로 이어진다. 그들은 빈민가 지도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묻지만 그는 2마리 강아지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는 최근 빈민가에서 죽은 한 소녀가 공동묘지로 옮겨졌다고 덧붙인다. 근거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고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파티가 빈민가에서 돌아오자 짙은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키즈나는 적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는 텔레파시로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갑자기 올리비아가 근처 나무에서 그들에게 뛰어든다. 그녀는 쿵푸 동작으로 닉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닉은 빛의 몸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머리 위로 뛰어넘는다. 그 모습을 본 올리비아는 그를 스태핑맨이라며 비난하고 닉은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 바로 너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공격하고 닉이 피하는 동안 그의 뒤에 있는 철제 난간이 올리비아의 강한 주먹에 맞아 부서진다. 키즈나는 자신의 분신들과 함께 싸움에 합류하지만 놀랍게도 올리비아도 분신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빠르게 키즈나의 분신들을 처리한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닉은 레온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있게 그녀에게 진짜 올리비아인지 묻는다. 그녀가 진짜 올리비아야. 이 말을 듣고 올리비아는 다시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바람둥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걸 그에게 불리하게 여기진 않을 거야. 닉은 당황하며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스태핑맨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납치하는 스태핑맨은 아니라고 한다. 사람들을 납치해요. 그녀는 예전에는 스태핑맨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붕 위를 뛰어다니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어. 그것. 닉은 만약 그녀가 현상금 사냥꾼 길드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일이 훨씬 쉬웠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거친 힘으로 휘어진 난간을 고치고 그러자 갑자기 닉이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가 사용한 클론 스킬에 대해. 그녀는 고대 마법을 사용하는 키즈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자신이. 그녀도 신고할 거야. 그들은 타협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발자국 남자를 잡기로 제안한다. 발자국 남자를. 그 후 그들은 빈민가 아이의 시신이 보관된 장례식장으로 간다. 빈민가 아이의. 그들은 관을 열고 이상한 점은 없지만 올리비아는 모두에게 그 소녀의 얼굴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한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올리비아는 여기 뭔가가 그들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소녀를 뒤집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몸에서 작은 붉은 보석이 떨어진다. 잼이 그것을 집어들자 올리비아는 아마도 환상의 왕의 조각일 거라고 말한다. 보석. 모두가 왜 누군가가 죽은 소녀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해한다. 소녀의. 올리비아는 돌을 부숴 그 효과를 지우고 소녀의 팔에 오래된 화상 자국과 목 아래에 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잼이 그녀의 눈을 검사한 결과 노란 악마병 치료의 증상을 보인다. 병. 나중에 그들은 소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녀가 대장장이의 딸이며 한 달 넘게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소녀의 시신을 부모님께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잼은 그 후에 복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복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닉은 그에게 발걸음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묻고 그는 반드시 그를 막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 밤 발걸음 남자가 쇠사슬을 이용해 도시를 누비고 있을 때 닉이 공중에서 그를 가로막고 발로 차서 떨어뜨린다.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착지하고 발걸음 남자는 닉에게 그의 몸이 아직 덜 발달했지만 무술은 뛰어나다고 말한다. 닉은 그에게 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묻는다. 그가 과신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얻고 싶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잡혔다. 발걸음 남자가 그를 공격하지만 닉은 쉽게 피한 뒤 앞으로 달려가 그를 공격한다. 그는 발걸음 남자가 사람들을 납치하는 이유와 그들의 시체가 빈민가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알아냈다고 외친다. 그들은 계속 주먹을 주고받고 발걸음 남자는 닉이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 닉은 그가 틀렸다고 말하며 항상 궁금했다고 한다. 숙련된 치유사인 날가바가 왜 빈민가에서 일하며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지 말이다. 그가 날가바의 이름을 부르자 환상 마법이 풀리며
엄격해 보이던 사제가 바로 그 발판 사람이었던 것이 드러난다. 그는 닉의 추리에 축하를 전하고 닉은 그들이 전에 발견한 시체가 황마병에 걸렸다고 답한다. 닉은 황마병처럼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 빈민가에만 국한되고 도심으로 퍼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그 뒤에 인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 말하며 그것이 바로 제미 전에 했던 말이라고 한다. 닉은 날가바가 황마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실험 대상자를 납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날가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닉이 그를 공격한다. 그는 계속 공격을 막지만 닉이 높이 뛰어올라 전력킥을 날린다. 날가바는 그것을 막으면서 닉에게 지붕이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닉이 그렇게 한 것이다. 지붕이 갈라지고 둘 다 아래 건물로 떨어진다. 거기서 날가바는 닉의 파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붕 위에 탈출로도 막혀 있음을 발견한다. 잼이 앞으로 나와 날가바에게 왜 이러는지 묻는다. 그는 딸이 황색 악마병으로 죽었다고 대답하고 잼은 말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그것을 알아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마병을 단순한 성병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날 날가바의 딸이 환자를 돌보던 중 환자의 피에 접촉했고 곧 목숨을 잃었다. 날가바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되새긴다. 그는 그의 딸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환자들과 성관계를 해서 병에 걸린 문란한 여자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환자들. 그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조롱했고 날가바는 분노했다. 그래서 그는 딸의 복수를 위해 병의 치료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과정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잼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면서도 영감을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날가바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성격면이 있고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한다. 잼이 늙은 사제에게 다가가 그들이 방금 발견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동묘지. 그는 소녀의 시신을 부모에게 넘기고 사망 원인을 설명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위해 울었다고 말한다. 잼은 그녀가 무작위의 이름 없는 소녀가 아니라고 말한다. 날가바가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날가바가 웃으며 기침을 하면서 잼에게 설령 그를 막아도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동의한다. 늙은 사제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카즈나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경고한다. 여러분. 갑자기 마법 광선이 문을 뚫고 들어와 날가바의 배를 정확히 강타한다. 문이 발로 차서 열리고 악마 갑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날가바에게 이제 내 시간은 끝났다고 말한다. 그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날가바가 그 남자에게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갑옷을 입은 남자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대답한다. 너무 많이 말했으니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잼은 날가바를 치유하려 하지만 갑옷 입은 남자가 그의 마법을 아껴두라며 다음엔 그의 팀을 죽일 거라고 말하며 그를 밀쳐낸다. 커빈과 티아나는 불과 얼음 공격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빠르게 둘 다 피한 뒤 그들도 내던져버린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잼이 나르가바를 치료하는데 나르가바는 자신이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그는 제름에게 자신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의 팀원들이 공경에 처했어요. 날가바는 그의 친절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말한다. 그것 때문에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잼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 닉이 그와 합류하게 요청해.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쓰러졌기 때문이야.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동안 닉도 갑옷 입은 남에게 맞아 넘어져 버려졌어. 잼은 공황에 빠져 자신의 우유부단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지만 그는 오리비아로부터 텔레파시 메시지를 듣게 돼. 그녀는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해. 그는 결정을 내리라고 말이야. 그때 갑자기 올리비아가 지붕에서 나타나 갑옷 입은 남자를 걷어찹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마법도구 도둑,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마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코마네한 흰 가면으로 그를 알아보지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흰 가면은 그녀의 지나친 지식이 목숨을 잃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맨손으로 그의 검을 막은 뒤 속도를 내어 뒤에서 공격합니다. 흰 가면이 반응할 틈도 없이 올리비아는 연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면을 깨뜨리지만 대화하는 동안 가면은 계속 재생된다. 그녀는 그 가면이 고대 문명의 유물임을 깨달았고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사이 닉과 잼은 마침내 결합 주문을 수행하며 서로 융합한다. 서로. 화이트 마스크는 여기서 고대 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들이 지난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은 성검을 쓰는지 궁금해한다. 잼 니키미아는 화이트 마스크도 자신들과 비슷한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힘을 사용해 도망치는 올리비아를 붉은 구체 안에 가둔다. 그가 그녀를 땅에 내리꽂고 올리비아는 일어설 수도 없어. 하얀 가면은 빨간 구체 안에서는 중력, 온도, 그리고 기압이 높아져서 평범한 인간은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설명해. 올리비아는 하얀 가면을 욕할 수밖에 없고 잼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키즈나는 잼도 빨간 구체에 휘말릴 거라며 그를 말려. 빨간 구체에 갑자기 하얀 가면이 공격해오고 잼은 어떻게든 그 강한 공격을 막아내. 그리고 그는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해 하얀 가면을 순식간에 공격하고 하얀 가면은 빠른 공격을 막기 힘들어해. 잼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걸 보고 하얀 가면은 더욱 놀라. 보이지 않는 발판들. 그로 인해 그의 붉은 구체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올리비아에 대한 속박도 풀린다. 그녀는 일어나 마검으로 붉은 구체를 산산이 부수고 그 다음 무거운 항아리를 화이트 마스크에게 던진다. 그는 어떻게든 피하고 그의 궤적을 예측한 뒤 잼을 향해 돌진한다. 한 방을 성공적으로 날리지만 그것은 바로 잼이 원했던 것이었다. 갑자기 십자형 키즈나가 그들 쪽으로 날아들어와 화이트 마스크를 강타한다. 직접 얼굴을 향해. 모두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흰 가면은 단순히 가면에서 무기를 꺼낸다. 즉시 치유되는 무기다. 그는 그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금 진짜 위험에 처했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 그래서 그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후 그 자리를 벗어난다. 건물은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 잔해에 갇힌 날가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잼과 커런이 그를 도우러 달려가지만 올리비아가 그들을 막는다. 날가바는 잼에게 자신도 영향을 받아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황색 악마병에 걸려서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남겨두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도망가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잼은 떠나기 전에 그에게 통증마비 마법을 걸어준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날가바는 천국에 있는 딸에게 모험가들과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자 잼과 다른 이들은 도망쳐야 한다. 몇 분 후에는 그저 잔해의 더미가 되어버린다. 잼은 날가바의 죽음을 애도하고 커런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늙은 사제의 영혼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스태핑맨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올리비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화이트 마스크는 여전히 밖에 있고 그를 조종하는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 그녀는 만약 그의 주인들이 금지된 무기 사용을 허락했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닉은 올리비아에게 그녀가 진짜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평범한 기자치고는 너무 강하고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팀원이기 때문이다. 함께 싸웠다. 올리비아는 카즈미나에게 다가가서 그가 결속의 검인지 묻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후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모두에게 자신이 원소 계급임을 밝힌다. 반마신전 투훈련 프로그램, 즉 전쟁의 검이라고도 불린다. 화이트 마스크와의 전투 후 생존자들은 방으로 돌아가서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낸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받은 부상에서 회복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한다. 그들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려 한다. 카즈미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신경이 쓰인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갑자기 닉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부러진 검을 꺼낸다. 그 검은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닉이 어렸을 때 그는 부모님과 함께 미로 도시를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차가 공격을 받았다. 어린 닉은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엄마는 재빨리 모든 돈을 숨겨둔 비밀칸을 열고 닉을 그 안에 넣었다. 대신에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닉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 뒤 문을 닫았다. 그에게 닉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곧 그들을 공격한 산적 중 한 명이 마차에 들어와서 약탈품을 살피기 시작했다. 약탈품을 그는 통 아래의 비밀칸을 발견하고 열어보려 했지만 그때는 닉이 이미 도망친 뒤였다. 닉은 아르거스와 부딪혔고
아르거스는 그를 보고 단검을 뽑았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산적을 죽이는데 그 단검을 사용했다. 아르거스는 닉을 안으며 늦게 도착해 친구들을 산적으로부터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후 아르거스는 닉을 입양해 모험가로 키웠다. 그는 첫 임무 때도 점액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었고 계속해서 모험가들은 서로를 믿어야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닉은 그때도 여전히 서툴렀고 아르거스는 그가 점에게 미끄러지는 걸 보고 웃었지. 곧 아르거스는 그가 제대로 된 모험가가 된 후에 단검을 선물해 주었어. 하지만 그 검은 몬스터와의 싸움에서 부서지고 말았지. 닉은 현재도 많은 추억이 담긴 그 부서진 검을 들고 있어. 그는 아르거스가 자신을 파티에서 내쫓았던 때를 떠올리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 과거를 생각하며 잠들고 나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깨어나. 닉은 일어나 침대에 앉고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돼. 그는 창가로 가서 아기가 길 위에서 혼잣말로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비가 곧 그칠 것 같지 않아 걱정하고. 그때 갑자기 닉이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준 우산을 내린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하고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걸 묻는 걸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에 닉은 자신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떠돌이 개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저 미소 짓는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날도 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아기는 조용히 그날 덕분에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속삭인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닉의 손이 점점 피곤해지고 있음에도 우산을 들고 있으라고 애기가 그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잡으라고 하지만 비는 오히려 더 거세진다. 한편 잼은 빈민가에서 날가바의 죽음 이후 그의 진료소를 운영하며 환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는 빈민가 사람들이 날가바를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그가 악한 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였다는 뜻이다. 잼은 자신이 날가바의 자리를 대신해 그를 애도하려 한다고 느낀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태아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요즘 인생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일상의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물건에 도박을 하러 간다.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경마를 한다. 아무도 그녀를 해치거나 배신하지 않는데도 그리고 도박에서 이기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지루함을 느낀다. 다음 날 그룹은 평소 장소에 모이고 커런이 마지막으로 도착한다. 그녀가 도착한다. 그녀는 긴장하며 모두에게 잘 지내는지 묻고 모두 괜찮다고 말한다. 키즈나는 잼의 신발과 로브가 더러운 것을 보고 그가 아직도 빈민가에서 일하는지 묻는다. 잼은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키즈나에게 상기시킨다. 밤에 잼이 진료소에 앉아있을 때 키즈나가 그곳에 찾아온다. 그는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경호원 역할을 하러 왔다고 약속한다. 왜냐하면 빈민가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만나고 커런은 모두에게 밥을 먹었는지 묻는다. 그들은 아침으로 뭔가를 먹었다고 말하고 그녀는 혼자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럼 혼자 나가야겠다고 한다. 혼자 걸으며 커런은 칼리우스와 그의 배신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이들과 모험하던 날들이 즐거웠다고 인정한다. 즐거웠다고. 그래도 그녀는 드래곤 왕의 보석을 훔친 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같은 펜던트 장사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초보자를 마주친다. 그 장사꾼은 과거에 그녀를 속이려 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사기꾼에게 교훈을 주고 소녀를 보내주는데 갑자기 그녀의 친구들이 도착한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당황한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여름 잠 축제 준비를 보러 왔다고 말해준다. 그들은 축제 준비를 보러 온 것이다. 커런은 축제의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지만 음식이 있을 거라며 기대한다. 그래서 먹어보길 간절히 원한다. 그녀는 증오와 복수심이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사라질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아니야. 바로 그때 올리비아가 큰 속보를 외치며 그들 쪽으로 달려온다. 그녀는 큰 발표 전에 모두를 숨기려 하지만 키즈나만 그 속임수에 속는다. 속임수에 티아나는 전설의 어둠의 악마신이 부활 직전이라는 잡지 기사를 읽는다. 그 신이 부활 직전이라고. 티아나와 닉은 그녀에게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말라고 하지만 올리비아는 자신에게 믿을 만한 출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 출처는 바로 믿어봐. 친구라는 오래된 신뢰인데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암시장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한다. 화이트 마스크가 환영왕의 보석을 얻었다. 커런은 갑자기 그녀에게 검은 시장도 용왕의 보석을 거래하는지 묻는다. 그러냐고.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한다. 비록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를 잊지 못해 혼란스럽다고.
티아나는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으며 과거를 쫓아가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직면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함께 갈 거라고 한다. 함께 간다. 잼과 닉도 동의하고 올리비아는 단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암시장에서 화이트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그를 찾고 그의 상사들을 찾아가 궁극적인 이 세상의 악당까지 도달해 그를 물리치고자 한다. 키즈나는 그것을 하게 되어 신나 있고 닉은 자신이 또다시 올리비아에게 조종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다른 모두도 올리비아의 조종에 빠졌고 닉은 마지못해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들과 함께 손을 들자마자 뒤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그들은 돌아서서 축제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즉시 축제를 방문한다. 닉은 솜사탕을 사서 감옥에 있는 레온에게 가져다준다. 다른 사람들도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커런은 혼자 모험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녀가 전에 구해준 고양이 소녀도 그곳 식당으로 따라간다. 우연히도 그 식당은 아게이트의 전 애인 다니가 운영하고 있다. 아게이트도 축제에서 공연 중이고 닉은 그녀를 응원하며 즐기고 있다. 티아나는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 그동안 키즈나와 올리비아는 함께 앉아 두 전설로서 이야기를 나눈다. 유물 무기를. 그는 그녀에게 생존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전쟁의 검으로서 인간들이 악마와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무기다. 올리비아는 그들이 언젠가 마신을 쓰러뜨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날은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한다. 그녀는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지금은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곧 서로를 더 믿어야 할 것이며 그 시기를 깨닫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한다.